처음엔 그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며느리 방 문틈에 스치는 작은 그림자 하나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떨어진 고지서 한 장이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가는지 보여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아이를 더 이상 남의 딸처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한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가 지친 얼굴로 현관문을 열 때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발걸음 소리까지 기억하게 됐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 문을 여는 작은 소리까지, 그 소리들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 휴대폰에 뜬 알림 하나. 상환 완료. 그 아이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지요. 제가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걸.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을 천천히 데우는 시니어 드라마 한 편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정무는 새벽 4시 반이면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사람이었다. 50년 넘게 유지해온 생활 패턴은 은퇴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뜨니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고 천장에는 어둠이 묻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정말 혼자 일어나는 게 익숙해졌구먼. 그의 독백은 방 안에서 천천히 흩어졌다. 거실로 나오자 불 꺼진 공간이 그대로 밤의 냄새를 붙잡고 있었다. 박정무는 주방 쪽을 한번 쳐다보고 물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라 마셨다. 창밖에서 아침 어스름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하자 그는 홀로 식탁에 앉아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다. 식탁에는 3개의 의자가 있었다. 아들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그리고 예전엔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정무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표면을 천천히 밀어보았다. 차갑고 매끄럽다. 이 집에 온 지도 어느새 8개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건 외롭지 말라는 가족의 배려였지만 정무는 여전히 이 집의 손님처럼 마음을 조심스럽게 붙잡고 있었다. 그는 최근 들어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지쳐 보인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서로 배려하며 선을 지키는 관계. 그것이 지금까지의 조용한 평화였다. 정무는 다소 굳은 허리를 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양복걸이에 걸린 자켓을 꺼냈다. 아내 생전 그가 가장 자주 입던 짙은 회색 셔츠가 아직도 옷장 속에 있었다. 섬유유연제 대신 세월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는 셔츠를 슬쩍 만져보았다. 주름 사이로 깃든 따뜻함이 손끝에 남았다. 이젠 많이 옅어졌네. 가만히 중얼거리다 셔츠를 다시 옷장에 넣었다. 이른 아침 산책을 나갈까 고민하던 순간 현관문 너머에서 두런두런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아들 내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멜로디 같은 대화 소리가 부엌과 복도를 가볍게 흔들었다. 정무는 조용히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나누는 말투를 들으면 문득 이 집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속에서 그는 자신이 끼어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참 뒤 현관문이 닫히며 아들 부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무는 그제야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주방 테이블 위에는
며느리가 아침에 챙겨놓은 메모가 하나 있었다. 다정한 글씨였다. 아버님, 혹시 모르니 김치찌개 데워 드세요. 점심은 밖에서 드시지 말고 이거 드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는 오래 들여다보았다.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주는 느낌은 언제나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메모지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아침찌개를 데웠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자 갑자기 창문에서 찬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에 흔들린 메모지 자락이 주방 바닥 위에서 살짝 움직였다. 그 순간 뭔가 작은 종이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문은 고개를 돌렸다. 식탁 아래쪽에서 흰 종이가 한 장 기울어진 채 멈춰 서 있었다. 멸치 국물 몇 방울이 떨어진 바닥 위에서 종이는 천천히 펴지며 글자를 드러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종이를 집어들었다. 구겨짐이 없는 걸 보면 방금 떨어진 듯 했다. 아무 생각 없이 펼쳐본 순간 그의 손끝이 굳어졌다. 대출 상환 연체 안내. 굵은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다. 그 아래엔 며느리 이름 윤소희. 정문은 한참 동안 종이를 내려다봤다. 눈동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 근육도 묶인 듯 굳어 있었다. 그는 종이에 적힌 금액과 연체 회차를 천천히 다시 확인했다. 금액은 적지 않았다. 연체도 한 번이 아니었다. 그는 종이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몸이 천천히 굳어갔다. 어느새 아내가 떠났던 날 저녁에 공허한 바람 냄새가 머릿속을 스쳤다. 인생을 함께했던 동반자가 사라지고 난 이후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보다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남자가 그러는 게 아니지라는 평생의 신념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손에 쥔 연체고지서는 그 신념 위에 조용히 균열을 냈다. 얘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나? 아들은 모를 텐데. 대체 얼마나 힘들었길래 숨기고 있지? 정문은 종이를 다시 한번 접었다. 팔목이 천천히 떨렸다. 그 떨림에는 놀람, 걱정,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정서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고 숟가락을 든 손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날 낮 정문은 평소처럼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손에는 아침에 접어넣은 메모지와 함께 며느리의 연체 고지서가 있었다. 벤치에 앉아 종이를 펴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바람은 겨울 냄새를 실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공원에는 노인들이 서너 명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 장기판을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 그 소리들이 정문의 마음을 한동안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손안의 종이는 그의 생각을 다시 현실로 끌어왔다. 정문은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의 미소를 떠올렸다. 몇 달 전 그가 명절 준비를 돕겠다고 했을 때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었다. 아버님은 그냥 옆에 계세요. 저 혼자 하면 오래 걸리니까요. 그 말 속엔 사소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정문은 그때 조금 놀랐다. 누군가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준 게 얼마만이었던가. 지금 그는 그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 흔들림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 책임감 이상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 감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며느리의 고지서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저릿하게 당겨왔다. 그날 저녁, 정문은 아들 부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방에 켜진 노란 조명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와 옷을 벗으며 물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먹었지요. 평소처럼 담담한 대답이었다. 잠시 뒤 며느리가 들어왔다.
정문은 며느리가 무표정한 얼굴로 신발을 벗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어딘가 지쳐 보였다. 눈 밑엔 살짝 짙은 그림자가 있었고 목소리는 조용했다. 아버님, 오늘 따뜻했죠?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대사였지만 정문은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다. 저녁이 끝나고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문은 천천히 미닫이 문을 닫으며 며느리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문, 단정한 복도, 작은 전등 불빛.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루 전과 다른 리듬을 타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며느리의 고지서를 펼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접었다. 매끈한 종이결이 그의 손끝에서 작게 울렸다. 그 울림은 조용하지만 깊게 번져나갔다. 그는 불을 끄기 직전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겠지.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른다는 예감을 품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이 조용히 생겨난 밤이었다. 박정문은 며느리의 고지서를 본 이후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생각은 자꾸 종이장으로 돌아갔다. 멸치 국물 자국이 남은 그 하얀 종이는 단순한 고지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힘겨움을 말없이 드러내는 증거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복도로 나갔다. 아들은 벌써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서둘러 셔츠 단추를 채우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퍼졌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다. 정문은 슬쩍 며느리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이 조금 흐렸다. 피곤이 쌓여 있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말랐네. 아무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서 작은 걱정이 자라났다. 아들이 먼저 인사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다녀오지요. 짧은 대화였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고 담담했다. 이어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요. 점심에 챙겨 드세요. 네, 고마워요. 대답은 정중했지만 그의 눈은 며느리의 뒷모습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정문은 주방 의자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결심했다. 도와줘야겠어. 그냥 지켜보면 안 돼. 그 결심은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자 한 사람의 외로운 인간이 느끼는 이상한 끌림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 정문은 은행 통장을 꺼내 들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모아둔 적금들이 있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마련해둔 노후 자금이었다. 그는 오랜만에 전표를 쓰며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다. 이걸로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되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도와주는 게 도리라고 믿었다.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그는 며느리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며칠 전 며느리는 반찬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었다. 아버님, 요즘 입맛 없으시죠? 조금이라도 드세요. 그 짧은 문장이 그날따라 깊게 박혔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그 감각. 그 따뜻함이 그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린 듯했다. 그는 그 감정을 고마움이라고만 생각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것이 마음을 눌렀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게 맞는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답은 없었다. 그날 저녁 정문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말투로 며느리에게 물었다. 소희야, 저녁 준비 내가 도울 게 있나?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며느리 표정에는 살짝 피곤한 거절이 묻어 있었다. 정문은 멈칫했다. 그는 며느리를 도우려 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였다. 그 표정이 신경 쓰였다. 자꾸 눈에 밟혔다. 잠시 후 며느리가 다시 말했다. 아버님은 편히 쉬세요. 요즘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말의 내용은 따뜻했지만 목소리에는 작은 단단함이 있었다. 거리두기 같은 느낌. 정문은 그 미세한 변화를 느꼈다. 그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의 움직임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얼굴은 평온한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은 멀리 있는 듯했다. 그 모습은 그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남겼다. 며느리가 방에 들어간 후 정문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내용을 거의 듣지 못했다. 생각은 며느리에게 가 있었다. 혹시 내가 알게 된 걸 티냈나? 표정이 왜 그렇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는 곧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했다. 지금 갚아두면 마음의 짐이라도 덜리겠지. 누군가 도와줘야 하잖아. 그는 몇 시간 뒤 며느리의 빚 일부를 대신 상환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큰 결정을 내린 듯했다.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면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결심은 새로운 갈등을 가져왔다. 며칠 뒤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낸 게 아닌데. 무심한 말이었지만 정문은 식탁 건너편에서 긴장했다. 손가락이 살짝 굳어졌다. 며느리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표정을 읽으려고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혹시 누가 잘못 입금한 건가? 며느리의 말에 정문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입술만 조금 떨렸다. 그날 밤 정문은 잠이 오지 않았다. 기도에 엎드린 사람처럼 두 손을 모은 채 방바닥을 오래 바라보았다. 들키면 안 되는데, 도우려 한 건데,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는 원래 서로 존중하는 거리감이 있었다. 그 거리는 예의였고 안전한 사이였다. 하지만 정문이 며느리의 문제를 알게 된 순간부터 그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도움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 한국적 정서, 내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은 어느 순간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감정으로 바뀌기 쉬웠다. 정문도 그 경계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저 며느리 얼굴이 피곤해 보이면 마음이 흔들렸고 점점 더 많은 생각이 며느리에게 머물렀다. 며칠 뒤 또다시 며느리의 대출 문자에 상환 금액이 표시되었다. 며느리는 화면을 보고 잠시 정문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약간 놀란 듯하고, 약간 당황한 듯하고, 약간 의심스러운 듯한 복잡한 표정. 그 순간 정문은 숨이 멎은 것처럼 굳어졌다. 아버님 혹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나 말을 끝까지 이어가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식탁 위 컵을 정리했다. 대화는 짧았지만 마음속 파장은 컸다. 며느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정문은 들킬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얘가 조금이라도 편해지지. 라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문은 거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아래 눈발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세상이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결심을 굳혔다. 조금 더 도와주자. 이번이 마지막이더라도 저 아이가 혼자 버티는 게 더 안쓰럽지. 그러나 그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지금처럼 몰래 돕는 일은 언젠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와의 거리가 계속 좁혀지고 감정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선을 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에도 완전히 닿지 않았다. 이미 며느리에게 향한 감정의 방향은 변하기 어려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흐름은 조용했고 어디에 닿을지 알 수 없었고 3장으로 이어질 더 깊은 고민을 예고하고 있었다. 정문은 창문을 닫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고독, 걱정, 책임감,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인 무거운 숨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종이를 펼쳐보았다. 며느리의 대출 고지서. 손끝이 살짝 떨렸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물음은 밤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이 밤은 긴 갈등의 시작이 되었음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박정무는 이장의 결심 이후 매일 아침 더 일찍 일어났다. 어떤 날은 새벽 서너 시부터 거실 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며느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해주자.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결심은 단순히 도와줘야겠다는 책임감만은 아니었다. 며느리의 고단한 표정, 반찬을 조용히 내놓던 손동작, 출근길에 건네던 짧은 인사. 그 모든 장면들이 정문의 마음속에서 오래 남았다. 그는 그 장면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 곳이 따뜻해지고 또 다른 곳은 묘하게 저려왔다. 이런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다만 며느리가 힘들어 보일수록 그의 마음은 더 흔들렸다. 그는 며느리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 하기 시작했다. 들키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 이전과는 달랐다. 어느 날 아침 정문은 부엌에서 며느리의 점심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릇 옆에는 며느리가 급하게 적은 메모가 있었다. 점심은 차게 먹어도 괜찮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글씨가 조금 떨려 있었다. 정문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마음이 아렸다. 눈가가 살짝 뜨거웠다. 얼마나 바쁘면 이렇게 급하게 쓰고 가나. 이런 애를 혼자 두면 안 되지. 그는 더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다. 며칠 뒤 오후 시간이었다. 정문은 잠깐 환기를 하려고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안에서 작은 종이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며 책상 위 종이들을 살짝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단 한순간 망설였다. 그러나 곧 아주 조심스럽게 시선을 방 안으로 옮겼다. 책상 위엔 여러 장의 서류와 수첩이 있었다. 그중 한 장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형광색 줄이 그어진 가계부였다. 그는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열린 페이지에서 보이는 단어가 그의 눈을 잡아당겼다. 대출 상환 카드 독촉, 연체 최소화 생활비 부족. 짧은 글씨들이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 선명했다. 정문은 숨을 들이켰다. 한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는 책상에 다가가지 않았다.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장면은 그의 마음속에 깊게 박혔다. 마치 새로운 진실의 조각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때 며느리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정문은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마치 잘못한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문이 닫히자 소희가 복도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산책 좀 했지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정문은 갑자기 말을 잃었다. 아까 본 가계부의 내용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그날 저녁 정문은 방 안을 왔다 갔다 반복했다. 맞지 않은 신발을 신은 사람처럼 불편하고 초조했다. 책장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고 시계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며느리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더 도와주면 들킬 수도 있었다. 며느리가 불편해할 수도 있었다. 그는 그 경계에서 고민했다. 도와주는 게 맞나? 아니면 괜히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가? 그 순간 부엌에서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였다. 정문은 방 문을 조금 열고 소리를 들었다. 아버님, 주무세요? 아니요, 아직 안 자요. 짧은 대화였지만 멀리서 들리는 며느리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등을 보았다. 조용히 컵을 씻고 물기를 털고 수건으로 닦아 걸어놓는 작은 동작들. 그 동작들이 유난히 힘겨워 보였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저 아이가 저렇게 힘든데 왜 나는 이렇게 서성이는 것밖에 못하지. 다음 날 며느리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정문은 순간 걱정이 앞섰다. 소희야, 무슨 일 있나? 아, 예. 회사에서 일이 좀 많아서요. 괜찮아요. 말은 담담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가방에서 무언가 우르르 떨어졌다. 그중 하나가 거실로 굴러왔다. 작은 영수증들이었다. 정문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영수증에는 카드 대출, 병원비, 식비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이번 달 마지노선. 더는 버티기 어려움. 정문은 온몸이 굳었다. 이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건데. 그는 영수증을 며느리에게 슬쩍 건네며 말했다. 이거 떨어졌어요. 아, 네. 죄송해요. 며느리는 영수증을 황급히 모았다.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었다. 정문은 그 표정을 보고 마음이 더 깊이 내려앉았다. 정문은 방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창밖을 보았다. 빛이 거의 없는 복도, 희미한 가로등, 아들의 웃음소리도 없는 집안. 그 고요 속에서 그는 크게 흔들렸다. 내가 이 아이를 더 도와야 하는데. 하지만 들키면, 혹시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 그는 스스로 정해둔 선을 넘지 말자는 약속이 갑자기 무의미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며느리의 힘겨움이 너무 선명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오히려 잔인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결심을 다시 다잡았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단단하게. 이번 달 것까지 내가 해주자. 이건 그냥 어른으로서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단순한 책임감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어떤 따뜻한 감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마음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계속되면 도움과 감정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조용한 끌림을 완전히 떼어낼 수 없었다. 그날 밤, 정문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아내가 생전에 쓰지 말라던 비상금 통장. 그는 표지를 쓰다듬었다. 손끝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다. 미안하오. 그는 그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아내에게인지 며느리에게인지
혹은 자신에게인지 통장을 들고 앉으며 그는 오래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 한 번만 더. 이것만 넘기면 그 다음은 다시 생각하자. 하지만 그는 스스로도 알았다. 이 결심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이미 그의 마음은 며느리와 얽히기 시작했다. 도움과 애착의 경계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그 바람 소리는 더 깊은 갈등을 예고하듯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정문은 밤새 틈틈이 일어나 앉았다.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어디까지 내가 해야 하는 걸까? 집안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저녁 시간이 넘었는데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어둠을 끌고 오는 듯 길게 울렸다. 박정문은 거실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분침은 천천히 움직였지만 마음은 더 빨리 뛰었다. 왜 이렇게 늦지?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그는 16번 정도 창문을 열어 밖을 확인했다. 조용한 복도, 텅 빈 엘리베이터 홀. 그 적막 속에서 그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문득 며칠 전 봤던 며느리의 가계부가 떠올랐다. 거기에 적힌 글씨. 더는 버티기 어려움. 그 글씨가 자꾸 머리를 쿡쿡 찔렀다. 정문은 마음이 급해졌다. 그때 현관문 손잡이가 털썩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조용한 집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버님 죄송해요. 늦었죠.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힘없이 들어왔다. 눈밑은 심하게 파여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외투는 비에 젖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정문은 한 걸음 다가갔다. 무슨 일 있나? 왜 이렇게 늦었어? 소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회사에서 일이 좀 늘어서요. 그 말은 너무 익숙한 변명처럼 들렸다. 정문은 바로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소희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때 작은 봉투가 하나 떨어졌다.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툭! 짧고 단단한 소리였다. 정문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봉투는 반쯤 찢어져 있었다. 안에는 빨간 글씨가 크게 찍힌 독촉장이 보였다. 최종 독촉. 법적 절차 예정. 순간 숨이 멎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그 종이를 주워들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소희 역시 그 장면을 보고 굳어졌다. 얼음처럼 굳은 표정.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문이 낮게 물었다. 이게 뭐야? 소희는 말을 잃었다. 몇 초의 침묵. 그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제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목소리는 떨렸고 숨도 일정하지 않았다. 정문의 손끝은 더 떨렸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려 노력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이렇게까지? 그 말은 거의 절규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소희는 벽 쪽에 기대며 힘없이 말했다. 아버님, 저는 아들에게도 말 못했어요. 정문은 한 걸음 다가갔다.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그 질문 속에는 걱정뿐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스스로도 예상 못했던 감정이었다. 소희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말하면 더 민폐 같아서요. 저 때문에 아버님까지 힘들까봐. 정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졌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나는 너한테 민폐라는 생각 안 했다.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문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데? 지난달 상환 내역 제가 낸 게 아니었어요. 정문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표정은 숨기려 했다. 소희는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이 대신 갚으신 거 맞죠? 그 질문은 칼날처럼 정확했다. 순간 정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미세한 떨림은 소희도 바로 알아챘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버님?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감정이 억눌러져 있다가 터지기 직전의 목소리였다. 정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냥 힘들까봐. 그 말은 너무 짧고 너무 솔직했다. 숨기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소희는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아버님은 정말 그러면 안 됐어요. 왜 안 돼? 가족인데. 그게 더 저를 힘들게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정문은 며느리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너 혼자 길거리 서 있을까봐 겁났어. 아버님, 힘들어하는 얼굴 보니까 그냥 못 보겠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어. 그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배려, 연민, 애착,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섞인 말이었다.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말했다. 저는 아버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 말은 정문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다. 정문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숨도 잠시 멎은 듯 했다. 부담이라고? 네, 미안하지만 그래요. 나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더 무서워요. 아버님이 저 때문에 자꾸 신경 쓰고 저 때문에 돈까지 내고 그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스러워요. 정문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마치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몇 도 내려간 것 같았다. 그리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 그 말은 정문의 가슴 속에서 가장 깊게 꽂혔다.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 경계, 거리두기. 그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정문은 벽에 손을 짚었다. 손이 크게 떨렸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만 숨은 더 거칠게 나왔다. 나는 그런 뜻 아니었어. 알아요. 그래도 선을 너무 넘어오셨어요. 선을 넘었다고? 네. 저한테는 그래요. 그 순간 정문은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부에서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처럼.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다 부러지는 소리처럼. 소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둘 사이의 거리를 영원처럼 늘려놓았다. 정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방 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쌀쌀했다. 그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몇 달 동안 며느리의 빚을 갚았고 몇 년 동안 아들을 키웠고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손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손이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한 거지? 그 말에는 후회, 혼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다. 외로운 사람의 낮고 쓰라린 독백이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더 크게 울었다. 그 소리는 다음 장에서 펼쳐질 더 깊은 고립과 갈등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나는 선을 지키지 못했다. 밤은 깊었고 집안은 적막했다. 박정무는 침대 위에서 몸을 돌리지도 못한 채 누워 있었다. 머리맡에 스탠드 불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다. 눈꺼풀은 감겼지만 마음은 전혀 잠들지 못했다. 방 안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가슴속 먼지 같은 슬픔이 천천히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나는 선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은 새벽 내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이렇게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 상실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았다. 가로등 아래에서 가늘게 떨어지는 바람의 흔들림이 보였다. 그 흔들림이 그의 마음속 파동과 비슷했다. 겉은 잔잔하지만 안쪽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앞서갔지.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다. 아들 준영은 무심히 식탁 위 신문을 넘겼고 며느리 소희는 조용히 뜨거운 물을 끓였다. 정무는 주방 입구에 서 있었지만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인데 서로 간의 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게 느껴졌다. 소희는 커피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커피 드실래요? 정무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속이 좀. 이 짧은 대사는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여전히 남겨두었지만 그 속에는 어제의 말들이 서로에게 남긴 깊은 상처를 말없이 인정하는 느낌이 있었다. 준영은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그러나 깊게 묻지 않았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조용한 방식으로 해결되곤 했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출근을 준비하는 동안 정무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며느리 발걸음이 집을 나가는 순간 그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 숨은 오래 숨겨왔던 감정,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던 걱정, 그리고 욕심 곁에서 흔들리던 부끄러움까지 모두 담고 있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어제와 달리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정무는 부엌 구석에 놓여 있는 작은 수첩을 보았다. 그 수첩은 며느리가 빚을 정리하며 적던 것과 비슷한 종류였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멈추었다. 이제 남의 삶을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손을 붙잡았다. 그는 오랜만에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겨울 햇빛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햇빛 아래 벤치에 앉자 따뜻한 기운이 등 뒤에서 다가왔다. 햇빛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따뜻함으로 답을 대신해 주었다. 그는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간,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달렸던 시절, 모두 지나갔지만 그 시절엔 의지할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에서 며느리가 잠시나마 그 공허함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려 하는 순간 그 관계는 흔들리고 그 마음은 오해를 만든다는 것을, 내가 가려운 곳을 긁는 마음으로 도와준 게 아니었지. 그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다. 내 고독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 했구나. 말을 끝내고 나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겨울 공기 속에서 작은 서늘함이 폐 깊숙이 들어왔다. 그 서늘함이 마음속 뜨거운 감정을 천천히 정리해주는 듯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정문에게 말을 걸었다.
그날 저녁 부엌에는 따끈한 김치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정무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소희는 국자를 들고 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 말은 평소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어제의 상처를 서로 조심스럽게 덮어보자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정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그는 한 숟가락을 천천히 떠서 입에 넣었다. 찌개의 온도가 입안에 퍼지며 미묘한 따뜻함을 남겼다. 그 따뜻함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는 온도 같았다. 식사 후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님, 저 어제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정무는 고개를 내렸다. 아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선을 넘었어.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다. 단지 서로의 말끝에서 작은 숨소리가 이어졌고 그 숨소리는 아주 조용하게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었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를 향한 감정의 매듭이 천천히 풀렸고 그 사이로 작은 용서의 바람이 스며들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정무는 혼자 거실에 앉아 불을 끄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창문 밖 가로등이 길게 드리워 있었다. 그 빛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빛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질문을 떠올렸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나? 그리고 이번엔 대답이 조금 더 명확했다. 그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도망치려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내 자리를 잘 지키자.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도움을 주더라도 상대가 편안한 거리를 지켜야지. 이 말은 다짐이자 성장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그는 이 다짐을 아주 깊게 조용히 마음에 새겼다. 겨울이 조금 누그러진 어느 토요일, 정무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서예 모임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붓을 잡자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마음이 안정되며 글씨가 곧게 뻗었다. 옆에서 강사가 말했다. 좋은 글씨입니다. 선이 아주 단단하세요. 정무는 부끄럽게 웃으며 답했다. 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 대사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겪은 상처와 성찰, 그리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마음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정무는 겨울 햇빛 아래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 그림자는 어제보다 훨씬 곱게 서 있었다. 집 문을 열자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조금 배우러 다녀왔지. 잘하셨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네요. 그래. 바쁘게 살아야지. 그래야 마음이 덜 흔들리더라. 짧은 대사였지만 그 말엔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걱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서의 차분한 시선이었다. 정무는 거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차지만 마음은 그렇게 춥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는 건 결국 서로에게 기대기보다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일이지. 그 말은 겨울 하늘 위로 천천히 떠올랐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부드러운 여운을 남긴 채 새로운 계절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누군가를 돕는 마음 뒤에는 종종 우리가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숨어 있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오늘 하루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